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히 옥석을 가려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옥석만 잘 고르면 작년, 재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되고 그 새로운 생태계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2022년에 원년이 될 게 하나 있는데 스마트 글라스예요. 다른 유튜브 채널도 좀 나가보시잖아요. 네, 많이 나가보죠. 제가 궁금한 거 두 가지가 네. 첫 번째는 3%가 본진이시잖아요. 본진이죠. 그렇죠. 다른 데는 이제 적진? 네. 갔을 때 느낌이 어떤 게 좀 다른지라 두 번째는 다른 또 적진들 사이에서 네. 김 작가 스튜디오의 느낌은 좀 뭐가 다른지 궁금하네요. 적진을 갔다 오면 동환 형한테 혼납니다. 진짜? 아니, 넌 여기서 재밌는 걸 해야지 왜 거기서 재밌는 거야? 거기서 근데 뭐 매일 하시잖아요. 하죠. 근데 거기선 요즘은 진행을 주로 하고 제가 전문가 패널처럼 이제 얘기하는 거는 다른 데서 하고 오니까 그런 거 있으면 여기서 코너를 만들지 왜 거기 가서 하고 오냐 장난삼아 그런 얘기를 하시고요. 근데 이제 저는 배우려고 간 것도 있거든요. 다 운영 방식도 다르고 하고자 하는 지향점도 다 다르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런 장비부터 이 세팅하는 것도 다 다르시고 그래서 쭉 다 돌아봤는데 가장 그래도 시스템화된 거는 사실은 3%죠. 왜냐하면 그렇죠. 저희는 워낙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그거는 대기업 아닌가요? 유튜브계에서는 좀 식구가 많죠. 그리고 저희는 출판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니까요. 그래서 시스템적인 것보다는 오히려 야 우리 김 작가님 같이 이렇게 그냥 어떻게 보면 유튜버로서 초심을 가지고 혼자서 다 챙기시는 분들 보면 깜짝 놀랍니다. 진짜 제가 저 순간 혼자서 챙긴다는 길래 혼자서 다 물론 그것도 하겠네. 근데 진짜 아까 여기 와가지고 잠깐 대기하면서 말씀 나누고 여기 이제 다 직접 세팅하는 걸 보면서 진짜 멋있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데 의외로 적진들 중에서 김 작가님처럼 혼자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별명이 없어요. 다 스텝이 있더라고요. 맞아. 저도 요즘에 드는 생각이 네.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김 작가가 잘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김 작가가 미련한 건가? 전 둘 다 맞는 말 같아서 올해 좀 직원분도 좀 채용하고 이렇게 나가려고 좀 하고 있죠. 제 일단 그 고객으로서 제 느낌을 말씀드리면 김 작가분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환대를 해줄 줄 몰랐어요. 그게 일단 기분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대부분 다른 데 가면 다른 걸 찍고 계세요. 유튜버가. 그쵸. 그리고 작가분이나 뭐 그 리셉션 리스트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이 안내해주고 대기해서 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유튜버들끼리 소통하러 왔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예요. 안 되지. 그건 그럴 수 있죠. 네, 예전에 뭐 저는 대단한 유튜버는 아니지만 공부한 거 가지고 그냥 좀 쉐어하는 정도지만 이런 분들이 불러주면 합방하는 느낌으로 저도 기분 좋게 오거든요. 맞아.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무슨 회사 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간만에 진짜 이렇게 유튜버님께서 직접 마중해주고 커피도 나누면서 얘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저밖에 없어서 커피를 따라줄 분도 없어. 문을 열어줄 분도 없고 촬영 카메라를 돌려줄 사람도 없어. 여기 안마 커튼도 내가 쳐야 돼. 맞아. 저는 저 뭐 하시나 했더니 다 치시고 바깥에 이제 카메라 찍어주시는 분이 없으니까 이 카메라에 들어가는 조명값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막으로 다 통제. 그랬구나. 아니 근데 그게 오히려 전 너무 좋았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좋았던 만큼 뭐 오늘 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하고 가시지 않을까 싶은데 또 2022년 맞이해서 사실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좀 많은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확산세는 이제 그렇게 뭐 잡히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7,000명까지 갔다가 최근에 또 뭐 4,000명, 5,000명 계속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올해 경제 전망은 뭐 주식이라든가 부동산 뭐 전체적으로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전반적인 경제를 설명하는 저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비정상의 정상화를 꼽아요. 이게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얘기 드리면 마치 경제가 회복된다라는 단어로 오해하시기 쉬운데 그게 아니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코로나19라는 국가 차원에선 급한 불을 꺼야 될 상황이 생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정상적인 경제 메커니즘에서 벗어난 일들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어요. 대표적으로 기업들이 기업들이 부도가 날 것 같으니까 신용 등급을 유예해 준다든가 그리고 회사채가 도래하면 만기를 무조건적인 연장을 해준다든가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19는 어찌 보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구조조정이 없었던 불황이었어요. 우리 IMF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 보면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 막 망하고 뭐 인수합병 되고 그랬었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 무슨 대기업 뭐 중견기업 망했다 들으셨어요? 아니요. 없어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뭐 국가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해야 될 일을 한 거죠. 왜? 코로나19는 일종의 천재지변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천재지변으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을 기업 또는 소상공인들이 당했으면 이런 것들을 벌충해 주라고 사실 국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일단 기업들은 다 살려준 거예요. 근데 계속 이럴 수는 없거든요. 왜 그렇다? 이게 돈이 그렇죠.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야 지금은 옷 벗고 나왔지만 예전에 정부 쪽 사이드에 계속 일하고 있는 옛날 동료들 또는 선배들 만나보면 이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들었다. 이 소리를 많이 해요. 우리도 그렇지만 외국도. 자, 그러다 보니 이게 코로나가 아무리 봐도 이제 딱 일단락되고 야 이제 정상화다 이런 일이 쉽게 안 일어날 것 같고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동안 해왔던 응급조치를 더 이상은 중단하고 코로나와 같이 지낼 수 있는 상황으로 바꿔보자 라고 해서 아마 제 소견으로는 2022년부터는 금리도 비정상적으로 급박하게 낮췄던 것도 다시 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회사채 만기 도래하는 것들 무조건적으로 다 사주는 게 아니라 이 회사는 견실한지 견실하지 않은지 옥석 가리게 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신용등급도 평가를 다시 하겠죠. 그럼 회사채 발행도 안 되는 정크 회사들이 또 생기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코로나 2년 동안 체질이 약해졌거나 아니면 산업 구조에서 퇴행되는 산업에 종사하는 회사들은 슬슬 문을 닫거나 어려워질 거예요. 그러니까 불황에는 원래 구조조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2022년부터 도래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걸 정상화란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주식과 부동산은 좀 양대 축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되는 거죠? 주식에는 뭔가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맞습니다. 사실 일반 개인 투자자들 같이 저를 포함해서요. 저도 개인 투자자니까 전문적인 기관 투자자들로부터의 백업을 받는 어떤 그런 위치가 아닌 경우에는 이제는 작년, 재작년에 해당되는 대세 상승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이제 돈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슬슬 돈을 거두거나 쟤한테는 돈을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철저히 옥석을 가려지는 시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건 주가가 빠지고 어떤 건 올라가니 이 과정에서 평균치에 단순하게 말하면 평균치에 해당되는 종합주가지수는 큰 등락이 없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약간 조정이 있거나.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옥석만 잘 고르면 작년, 재작년보다 더 큰 수익을 거둘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것도 항상 꼭 기억을 하십시오.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큰 돈을 벌 기회가 또 생기는 게 뭘로 예를 들면 좋을까요? 자동차 산업으로 얘기를 들어볼게요. 우리 IMF 외환위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하고 있던 자동차 회사들 한번 손꼽아 보실래요? 외환위기 전에. 현대, 기아. 대우. 그 다음에 아세아 자동차라고 기억하세요? 요만한 그 무슨 봉고 같은 작은 봉고차 운행하는 거. 아세아, 쌍용. 그 다음에 삼성. 그 다음 르노도 아니었죠. 그때 그냥 삼성 자동차였어요. 이렇게 6, 7, 8개가 있었었는데 IMF 외환위기 등장하고 났더니 그 중에 반 이상이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일어나고 또 다시 문을 닫았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불황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떤 인더스트리든 1등부터 10등까지가 나름대로 서열을 가지고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황이 도래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1, 2등 또는 1, 2, 3등 빼고 이 밑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이 밑이 없어질 때 이 줄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그러니까 좀 괜찮다 싶은 회사는 여기에서 인수를 하겠죠. 현대가 기아를 인수한 것처럼. 이렇게 인수를 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없어지겠죠. 그러면 불황이 다 지나고 나서 다시 봄이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다? 얘네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얘네만 남는 독과점 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었을 때 이 시기를 잘 지나고 남을 회사들에게 딱 미리 베팅해 놓으면 우리가 투자할 때 가장 큰 돈을 버는 건 우리가 해자라고 부르죠. 나를 침범하지 못하는 어떤 너울이라고 해야 되나? 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회사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게 다 독과점 회사예요. 바로 독과점 회사가 곧 될 회사에 우리 미리 베팅해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지점이에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까지 2020년, 2015년, 2010년, 2005년, 2000년, 1995년 전 세계 시가총액 1등부터 10등 기업의 공통점이 있어요. 전부 독과점 회사예요. 네. 테크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구글, MS, 아마존 다 독과점 회사잖아요.
그게 글로벌에서 독과점 회사도 있지만 어느 나라 안에서 독과점 회사가 있겠죠. 바로 그 독과점적인 지위를 가질 회사들이 바로 요때 딱 교통정리되고 딱 급부상합니다. 그러면 그럴 것들 중에서 보여지는 거기에 미리 돈을 넣어놓을 수 있는 제일 좋은 타이밍이죠. 맞아요. 주식 시장에서는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시장 자체는 박스피로 좀 가락률이 있는데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게 1, 2등은 살아남고 3에서 10등까지는 인수합병 되거나 사라질 수 있다는 거냐. 그럼 이쯤에서 투자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안전하게 1, 2등 기업에 투자하거나 아니면 3등에서 10등인데 얘네가 사줄 것 같은데 투자할 수도 있잖아요. 두 가지 중에서는 어디에 좀 접근하는 게? 요게 좀 위험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네. 물론 요게 잘 베팅하면 이거는 크게 되죠.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한 욕심하지 마세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롱런하고 가장 행복한 부자들의 공통점은 뭐냐 하면 절제된 탐욕.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이번 기회에 왕창 이러면 꼭 큰 낭패를 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절제된 탐욕. 그냥 이 정도도 충분하지 뭐 하면서 안전한 길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거를 뭔가 되게 좋은 인사이트가 담긴 얘기였지만 결론으로 딱 가면 그냥 1등 기업을 사면 되잖아요. 1등 기업 사도 되죠. 자, 그런데 그 1등 기업이 망했던 적도 많단 말이에요. 한때. 그래서 1등이니까 무조건 사라는 게 아니라 그 수치들을 확인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재무제표는 기본적이고 CEO 리스크들도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소송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판이 그 1등 기업이 사양산업의 1등 기업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안 되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 회사가 그 다음 스테이지에선 어디로 갈 회사인지까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옥석을 가릴 때는 내가 단순히 아무거나 넣어서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좀 적극성을 띄워야 돼요. 걔가 진짜 1등이 많은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볼게요. 신용카드 회사 1등이 어딥니까? 여러분들께 여쭤봤어요. 그럼 이제 고민이 돼요. 현대카드? 왜냐하면 그럴 수도 있죠. 현대카드일 수도 있고 신한카드일 수도 있고 삼성일 수도 있어요. 왜냐? 가입자 수로 할 건지 월 매출액으로 할 건지 좀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러니 어느 게 1등인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미 부동에 다 1등으로 모든 지표에서 평가받은 데는 그 다음 상승 여력이 좀 적겠죠. 이미 다 반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은 좀 들어가요. 자, 그럼 주식은 이렇게 간략하게 좀 일단 얘기해 주셨고, 그럼 부동산 쪽은요? 부동산도 저는 똑같습니다. 옥석을 가려야 될 시점이다. 제가 요즘 저는 이제 정치도 잘 모르고 그런 거 할 수 있는 주변멸이도 안 되는데 저희 학계 형들 중에서 이미 어느 쪽에 가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흔히 말해서 캠프라고 불리고. 대선 캠프. 네. 거기 가서 이제 좀 나도 이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정책을 한번 반영해 보겠다고 가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가끔 연락을 주시죠. 야, 정호야, 넌 그래도 젊은 놈이니까 아직 공부 많이 하니까 아이디어 좀 줘봐 하고 이쪽에서도 한번 오셨고 이쪽에도 한번 오셨어요. 제 스타일을 아니까 꼭 맛있는 거 사주겠다고 꼬셔요. 그래서 이제 먹으면서 형, 뭐가 궁금한데 내 소견은 말해볼게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때 양쪽에다가 제가 똑같이 얘기한 부동산에서 주의해야 될 점으로 얘기 드린 게 빈집 문화, 빈집. 이게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심해집니다. 네. 우리는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만 자꾸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부동산 가격 상승을 걱정하는 쪽은 아주 단순하게 표현하면 서울 한 1,000만 좀 안 되는 인구하고 경인 지역 1,500만 왔다 갔다 하는 인구 2,500만 원이에요. 대한민국 인구 5천만 중에서 절반이죠. 그럼 나머지 2,500만 원 어떤 상황이냐면 가장 크게 걱정하고 있는 게 빈집 문제예요. 동네 빈집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국가 전체 통계로 보면 한 10%는 좀 안 되고 7% 이상이에요. 10채 중에서 한 채 좀 안 되게 빈집이라는 거죠. 늘어나고 있어요? 그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집값은 오르고 있는데? 집값은 오르는 동네가 있고 빈집 때문에 다시는 못 오를 법한 동네가 또 생기고 있어요. 이게 평균이 한 10% 왔다 갔다면 평균이잖아요. 그럼 어느 동네는 20% 가까이 된다는 거잖아요. 대표적으로 제가 특정 지자체 얘기하면 또 우리 동네 집값 떨어지겠다 했다고 또 한 소리 하실 것 같으니까 강원도 일부 지역하고 전남 일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군이나 그 시에서 빈집률이 20% 가까이 된 데가 생겼어요. 그럼 5채 중에 한 채가 비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동네가 전체가 5채 중에 한 대, 5채 중에 한 대가 비는 게 아니라 뭐 시외버스 터미널 근처라든가 관공서 근처는 빈집이 별로 없겠죠. 약간 외진 곳이 빈집이 많겠죠. 그쵸.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요.
그 외진 곳은 그 블럭에 한 30개 정도의 상가주택들이 있다면 그 중에 한 25개 비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나머지 5채 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집이 팔릴까요? 아니요. 그 집을 만약에 운 좋게 판다 해도 제값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죠. 그럼 그 동네가 다시 사람이 꽉 찰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럼요. 바로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거의 평균적으로 우리들은 70% 가까이를 부동산에 묻어놨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부동산이 내 전 재산인데 그게 이렇게 한번 슬랭화가 되거나 빈집촌의 분류로 돼버릴 경우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 전 재산이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은행에서도 그거 감정했었을 때 제값을 못 받겠다고 하면 담보대출도 안 되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는 인구가 대한민국의 2명 중에 하나인 거죠. 서울 수도권 이외 지역이니까. 그러면 많은 분들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저기 그 삼시세끼 나오는 시골의 어촌 마을이나 이런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니까 제가 이렇게 걱정돼서 얘기하는 거예요. 광역시의 빈집 비율이 10%에 가까워졌어요. 대전, 광주, 부산, 대구. 그러면 광역시까지 여기까지 왔다면 그러면 이제 서울 이외 지역은 앞으로 정말 돈을 낼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 궁금하시면 좀 이따 부동산 코너가 따로 돼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깊이 들어간 질문 그때 하도록 하고요. 자, 지금 부동산 얘기해 주시면서 우리나라의 가계의 이제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다는 얘기 해주셨어요. 또 3%에서 이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네. 또 3%는 사실 주식이 또 좀 더 메인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주식 투자랑 부동산 투자 양측인데 둘 다 정말 열심히 했을 때 네. 국가에 도움이 되는 건 뭐예요? 철저히 제가 3%에서 나왔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철저히 주식이죠. 주식. 네. 사실 우리가 그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걸 할 수 있는 종잣돈, 그걸 마련하는 보편적인 방편 중에 하나는 어딘가 회사에서 내가 일하면서 받은 월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회사들, 우리가 많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회사들이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대기업, 큰 기업들이잖아요. 그런 큰 기업들이 큰 기업이 될 수 있는 자본은 어디서 도달하겠습니까? 증권시장이에요. 그렇죠. 주식시장이에요. 주식시장에 상장해서 거기에서 대규모 자본을 조달받아서 야, 우리 큰 회사 해보자, 큰 수출해보자, 큰 물건 만들어보자 이런 거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제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분야가 뭐냐 하면 지금 제가 마침 운영하고 있는 코너 중에 하나가 미국 주식 관련한 코너인데 이 미국 주식에 대해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쾌적해지니까 네. 한국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죠. 그렇죠. 야, 애플 살래, 삼성 살래? 애플요. 네이버 살래, 구글 살래? 구글요. 비싸서 안 사는 거지. 이건 뭐 논란의 거리도 아니에요, 교수님. 이런 애들이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미국이 좀 더 실적을 따라서 잘 비례하지 않나요? 그럼요. 실적도 잘 반영하고 시장에서 장난질 치는 것도 좀 힘들고. 적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뭐 돈이 문제지 애플 주식을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거지. 이거는 돈만 있으면 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뭐 재작년도 마찬가지고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로 늘었어요. 그럼 만약에 그리고 요거까지 우리나라를 앞으로 짊어지고 갈 굉장히 미래지향적인 회사들 코스닥 상장은 칭찬받을 일이 아니고 나스닥 상장하면 막 보도 때리고 막 어디 나스닥 상장했대 난리가 난단 말이에요. 글로벌 점령한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목표도 바뀌었어요. 뭐 카카오 모빌리티도 우리 나스닥으로 갈 거다. 그렇죠. 뭐 마켓컬리도 우리도 나스닥으로 갈 거다. 자, 그러면 한국 주식시장에는 알토란 같은 회사도 없고 한국 주식시장에는 돈을 넣겠다는 투자자도 없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또 견실하게 월급 주고 알토란 같은 회사라고 하는 회사들이 더 많아지겠습니까? 안 많아지는 거예요. 저도 미국 주식에 투자도 저도 하고 있고 그걸 진행을 하고 있지만 어디가 비중이 많으세요? 당연히 저는 아직 국장이 더 많죠. 국내가. 예. 미국 주식 사기는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런데 하면서도 마음 한 켠이 싸한 거예요. 예. 부동산보다는 당연히 주식이다. 그럼 이 질문은 조금은 민감할 수 있어서 교수님 답변에 따라서 제가 영상을 편집할 수도 있는데 네. 주식을 많이 사는 걸 가지고 우리가 나쁘게 보진 않잖아요. 네. 근데 부동산을 많이 사는 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투기꾼이라는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네. 그걸 안 좋게 보는 게 있는데 이게 사실 법적으로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이거를 진짜 이게 투기꾼 때문에 뭐 집값이 올랐다는 여론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개인의 입장에서 이걸 좋게 봐야 되나요? 좀 나쁘게 봐야 되나요? 요즘에는 좀 참 어려운 게 옛날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나쁘게 봤어요.
근데 좀 알고 나니까 이분들도 그냥 단순히 그냥 막 아무 때나 한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공부를 맞아요. 해서 본인이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에 투자를 했더라고요. 와,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함부로 또 나쁘게 평가할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드니까 저는 이제 어느 판단을 못 하겠더라고요. 맞습니다. 표현이 그렇지만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이걸 구성의 오류라고 불러요. 경제학에서는. 구성의 오류? 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참인데 네. 전체로 확장하면 잘못인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야구장에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앞에 얼굴 큰 사람이 앉아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러면 김 작가님, 우리 일어서서 봅시다. 그래서 일어서서 딱 봤더니 잘 보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일어서서 야구장에서 관람하면 잘 보인다. 부분에선 참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가려져 있어 잘 안 보이니까.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선 참인 걸 전체를 같이 적용해 볼게요. 그러면 다 같이 일어서 보면 어차피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부동산도 똑같아요. 나 개인이 뭔가 아주 노련하고 시장 공부 열심히 하고 자신의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서 부동산 여기저기에 투자를 해놓고 거기에서 시세 차익을 거뒀다? 그게 어떻게 자기의 노후를 위해서 노력한 건데 그걸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뭐 제조도 안 하고 그다음에 뭐 그 증시 투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단순히 어느 땅에다가 돈을 묻어놓고 모두가 기다린다. 예. 그러면 그 나라는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겠죠.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이 모든 학자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적은 없지만 문제다라고 지적하는 이유들이 바로 그런 양면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 해석이 명쾌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개인은 잘못이 없지만 그게 너무 많이 퍼지면 그렇죠. 국가 전체적으로는 문제는 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아니, 왜 이러세요? 이 어려운 질문 이렇게. 부끄럽게. 자, 2022년 이제 올해 그러면 또 금리 인상의 네.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네. 연준도 올릴 거고 한국에도 계속 올릴 텐데. 네. 그럼 이런 시기에 좀 해야 할 투자랑 하지 말아야 할 투자 이런 거 좀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금리 인상 바로 직전에 테이퍼링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긴축 기조이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십니다. 근데 주식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면 저도 떼돈 벌었게요. 테이퍼링 또는 금리 인상이 이렇게 어떤 불황을 대비하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전개됐던 적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딱 한 번 있었거든요. 그때 테이퍼링이라는 단어가 그때 처음 등장한 거니까요. 근데 그때 그러면 한 번 있었던 테이퍼링이라고 우린 통칭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유동성을 줄이는 수도꼭지 밸브 잠그는 걸 4차례에 걸쳐서 잠궜어요. 한 번 잠그고, 2번 잠그고, 3번 잠그고, 4번 잠그고. 그럼 그 4번에 걸쳤을 때 종합주가지수라고 하는 전 세계 지수에 해당되는 MSCI 지수를 바탕으로 평가를 해보면 그 4차례 다 떨어졌느냐? 아니에요. 2차례는 올랐고 한 차례 떨어졌고 한 차례는 뭐 영향 없었다 수준이에요. 이 금리 인상하고요, 테이퍼링 등은 제가 서두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불을 꺼야 되니까 확 낮춰놨던 걸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래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그 시그널을 이미 연준 의장부터 우리 하는 총재까지 다 주구장창 언론을 통해서 미리 힌트를 주고 있어요. 자, 저희 내년에 2차례 이상 올릴 겁니다. 내년에 어떻게 할 겁니다. 다 얘기했어요. 증시는 내 돈을 박은 곳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에 굉장한 민감도를 보여요. 상당 부분 이미 주식에 그 이슈는 반영이 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금리 인상을 단행한 그 발표 당일, 그때 약간 하방으로 좀 조정할 수는 있지만 늘 그렇듯이 2, 3일 지난 뒤엔 다시 원래 올라와요. 그래서 이미 다 반영됐다. 네. 만약 금리 인상은 주식시장에 더 이상 악재가 되기는 아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소스다. 갑자기 뭐 연준에서 금리 인상 한 6번, 7번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악재죠. 그러면 올해 이제 예정된 건 3번이니까 그 3번 예정된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 반영됐지만 그건 된 거다. 더 많이 되면 좀 리스크. 그건 리스크다. 자, 지금 최근에 또 어쨌든 오미크론 바이러스 때문에 거리두기도 점차 더 계속 강화되고 있잖아요. 이로 인해서 또 사실 오미크론 지나고 난 다음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다른 뭔가 또 올 거라는 생각도 굉장히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이거로 인해서 증시에 영향을 좀 이제 피로감을 더 줄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오히려 거기에는 영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기업체 강의를 정말 많이 가거든요. 네, 뭐 우리나라 스타 강사. 아니 왜 이러세요? 뭐 우리나라 S, 뭐 H, 또 다른 S, 뭐 삼성,
어떻게 시작화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아, 그렇군요. 아, 이 버릇이라서. 예, 하여튼 방금 말씀 주셨던 그런 회사 거의 대부분 강의를 가고, 그것도 정례적으로 강의를 가고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건데, 코로나 터지고 나서는 삼성이든 현대든 뭐 LG든 어디든 간에 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사내 연수도 해야 되고, 승진 과정 해야 되고, 신입 임원 되면 그 사람들 뭐 어떤 교육이 따로 집합들 다 있잖아요. 그때마다 가거든요. 근데 가는데 교수님, 아, 이게 그 코로나 때문에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고, 하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일단 교수님 스케줄 비워두시고, 정말 죄송한데 취소되면 다시 연락드릴게요. 이거였어요. 우왕좌왕. 그러다가 한 반년 지나고 났더니, 아, 이게 빨리 안 끝날 것 같아. 그래도 교육은 해야 되니 어떻게 하겠구나. 판단을 해서 이제 시스템을 갖췄고, 지금 그 2020년 말고 2021년에는 너무 노련해졌어요. 계약서도 달라졌어요. 어떻게 됐느냐? 자, 교수님,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돼서요, 현장에 와서 강의할 때는 얼마 드릴 거고요. 만약에 줌으로 하실 때는 얼마 드릴 거예요. 키가 달라요? 아, 다르구나. 요즘 강의를 많이 안 나가서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연수원까지 가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예, 대부분 또 지방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르고, 또 더 웃긴 거. 저 이번에 줌으로 하실 때는요, 그러면 어차피 현장에서 질문 받기도 수월하지 않고 하니까 그 줌을 저희가 녹화해서 다음번 연수에 방송할 때는 강연료의 50%만 드릴게요.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돼 있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많은 역량 있는 기업들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력을 갖췄어요.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확진자가 늘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심해졌대라고 하면 그때 판매는 어떻게 해야 될지, 사내 교육은 어떻게 해야 될지, 홍보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매뉴얼을 다 갖췄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이슈는 적어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끔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들에게는 리스크 요인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네, 그만큼 대응력이 높아졌어요. 야, 근데 원달 환율은 또 지금 요즘에 1200원 뭐 근처 계속 있잖아요. 네. 계속 점차 밑으로 쭉 안 내려가는데 사실 달러의 환율이 안 좋으면 우리나라의 증시도 굉장히 안 좋지 않나요? 맞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환율을 좀 설명을 드리면 이것도 일반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통상적으로 불황일 때 달러의 가치가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드리면 이 스마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웃는 표시. 자, 불황이 막 터졌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제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럼 뭐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겠습니까? 안전자산. 그렇죠. 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 달러가 강세인 거예요. 네. 스마일 위에. 그러다가 미국도 불황이니까 불황을 극복해야 되잖아요. 돈을 풀어야겠죠. 그럼 미국 스스로가 달러를 푸니까 달러 가치가 내려가죠. 그러다가 드디어 어느 정도 불황을 극복한 것 같아요. 그러면 풀었던 돈을 회수해야죠. 그럼 다시 달러 가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지금 이제 슬슬 유동성 푼 거를 회수해야 되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이제 올라갈 즈음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면 환율이라는 게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 우리 환율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의 환율은 뭐에도 영향을 많이 받냐 하면 중국 위안화예요. 이게 실질적인 실물 교역 관계에 의거해서 환율이 조정되고 금융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조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단기 환율 시장 있잖아요. 맨날 은행 뒤에 가면 숫자 막 바뀌는 거. 요런 거는 진짜 금융 투자하는 사람들이 돈을 막 클릭 몇 번으로 넣었다 뺐다 하는 그런 걸로 변동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환율 움직임은 뭐에 영향을 받냐면 우리 원화 가치가 아니라 위안화 가치에 영향을 받아요. 글로벌 외환 시장에서 우리 원화를 프록시 통화라고 부릅니다.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용 화폐 정도 되는데요. 자, 글로벌 외환 시장에는 원화에 투자하고 원화를 가지고 뭐 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다 그나마 이쪽 동네는 위안화를 보거든요. 그런데 위안화는 외환 시장에서 개방이 안 돼 있어요. 중국 시장은. 그러다 보니까 위안화에 투자를 누군가 하고 싶은 딜러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위안화는 못 사요. 개방이 완벽하게 안 됐으니까. 자유롭게 못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중국의 위안화의 흐름과 한국 원화의 흐름이 똑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 실적이 좋으면 한국 경제 실적이 좋았거든요. 네. 왜? 중국이 완성품 많이 팔 때 그 안에 있는 배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는 한국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의 뭐 예를 들어서 분기별 성적표가 좋으면 한국도 좋고, 그리고 나쁘면 같이 나쁘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한 그 해당 국가의 통화 가치의 변동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위안화가 여러 가지 통화 투자에 원활하지 않았을 때 외환 시장에서 원화에 많이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최근 위안화에 대한 스탠스가 약세예요. 위안화에 뭔가 지금 중국이 불안불안한 요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위안화 약세니 거기에 연동이 많이 되어 있는 원화도 약세인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선 한국 회사에 투자한다는 건 원화를 통해서 투자한 건데 한국 회사 주식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자기는 오히려 손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 우리 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대거 많이 한동안 빠져나갔던 이유가 바로 이런 환율적인 맥락도 있었던 거예요. 반대로 미국 주식에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 때문이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떨어졌다는 건 달러 가치가 올라갔다는 거니 미국에 투자했더니 주식도 올랐는데 환율에서 가지고 오려고 했더니 환 차이까지 생겨서 더블의 돈을 벌었네 라는 이제 생각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돈을 이제 줄이고 있으니까 지금 달러는 요 방향 다시 올라간다 했잖아요. 그런 시점에서는 한국 주식을 사는 것들이 조금 별로 안 추천하실 수 있겠네요. 미국 주식 사는 게 차라리.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우리 한은의 그 이주열 총재님은 그런 표현을 직접 하진 않으셨지만 우리나라 통화 가치를 너무 얕게 해버리면 여러 가지 이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화 자금들이 빠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통화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라도 금리를 인상을 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보다도 브라질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터키라든가 이런 국가들의 중앙은행에서 금리를 3단계 한꺼번에 올린다든가 이런 이유를 했던 이유가 달러 가치가 올라갈 것 같은데 본인들 통화 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으면 인플레이션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선제적으로 금리를 먼저 올린 거예요. 자신의 통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맥락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금리랑 그다음에 테이퍼링, 그다음에 오미크론 외에도 올해 증시 뭐 투자 포인트 및 혹시나 눈여겨봐야 될 또 변수 같은 거 어떤 거 있을까 보나요? 이거는 좀 공격적인 분들에게 권해보고 싶어요. 아까 뭐 우량 주식 안전하게 행복하게 투자하세요는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항상 판이 바뀔 때 새로운 기업 라이징 스타가 생겼어요. 대표적으로 만약에 우리 김 작가님하고 제가 스마트폰이 있기 전에 스케줄링을 서로 조율할 때 우리가 사용할 매체는 뭐였냐면 아마 레이트온이었을 거예요. 기억하시죠? 옛날에. 네, 알죠. 네. 그래서 레이트온을 우리가 다 썼어요. PC 맞아요. 버전이었을 다 때. 썼죠. 진짜 전 국민이 다 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그 PC 세상에서 갑자기 1, 2년 만에 스마트폰으로 바뀌니까 레이트온 아무도 안 써요. 카톡으로 옮겼어요. 뭔 소린지 이해하셨겠죠? 자, 새로운 판이 생기면 새로운 디바이스가 생기면 그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생태계가 구성되고 그 새로운 생태계에서 치고 나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바로 그 타임이 2022년에 원년이 될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스마트 글라스예요. 지금 예전에 2012년으로 기억하는데 그때도 구글도 스마트 글라스 해보겠다, MS도 해보겠다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품들 한번 인터넷 쳐보십시오. 아니면 작가님 뭐 화면 자료화면 나가나요? 그 당시 구글에서 만든 스마트 글라스를 보면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 큰가요? 너무 크고 여러 문제가 있어요. 일단 스마트 글라스를 하려면 이 디스플레이가 바로 내 눈앞에 있잖아요. 그럼 이거 해상도가 얼마나 좋아야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TV 요 앞에서 보십시오. 이게 뭐 잘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여기에 놓을 정도로 좋지 않았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배터리 발열. 피부에 닿잖아요. 근데 이게 뜨끈해져. 안 되잖아요. 그 배터리 발열, 배터리 수명,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 실패했는데 지금 글로벌리 애플 스마트 글라스, 구글은, MS는 상업용으로 해놓는다고 했었고, 구글도 상업용으로 한다고 했는데, 한번 검색을 좀 해보세요. 깜짝 놀랍니다. 네, 그냥 이런 일반 안경과 똑같아요.
그리고 해상도나 여러 가지가 물론 컨셉추얼리하게 약간 이미지 작업은 했던 영상이겠지만 자료 화면이겠지만 꽤 달라져요. 그리고 애플 측에서도 이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숙성 기술이 됐다. 이제는 발열이나 배터리 수명이나 디스플레이나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래서 본인들이 지향하는 바가 이게 보편화되면 휴대폰을 더 이상 안 가지고 다녀도 될 만큼 한번 해보겠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스마트 글라스가 만약에 이번에 자리매김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판이 또 바뀌는 거죠. 그럼 옛날에 네이톤 같은 지금의 회사들이 어딘가 있겠죠. 싹 없어지고 새로운 카카오 같은 회사가 있겠죠. 그러면 그 만약에 카카오를 우리가 10년 전에 비상장할 때 사기 쉽지 않고 장외에 있거나 뭐 했을 때 딱 넣었다. 아유. 여기 뭐 이 빌딩 얼마입니까? 자, 그래서 지금 그 원년이 될 것 같고요. 많은 회사들이 그 원년에 자기가 몰빵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페이스북이라는 전 세계 시가총액 빅10 안에 드는 회사도 회사 이름 바꿨잖아요. 메타. 그리고 제일 많이 돈을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오큘러스 등 이 디바이스거든요. 그래서 이 시장 저는 원년이다. 그럼 너무 빨리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교수님? 물론 그럴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먼저 놓고 나 기다려 볼래요 하면 잘 선택하셔라. 스마트 글라스가 이제 디바이스가 바뀌는 시장에 뭔가가 될 수 있다. 네,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쪽을 좀 한국에서도 눈여겨볼 만한 데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좀 조심스러운데. 이게 좀. 네. 우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약간 타이밍을 실기해서 뼈 아프게 이 시장에서 철수한 회사가 하나 있죠. 이제 더 이상 스마트폰을 안 만드는 우리나라 굴지의 회사. 말을 하면 안 되고. 제가 저는 쌍둥이 야구 그 광팬이어서 그 회사가 지금 심기일전을 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거를 우리가 놓쳤는데 이건 찾겠다. 다음번 이건 우리가 한번 해봐. 라는 스터디를 하는데 제가 옆구리 계속 찔러봤죠. 그쪽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친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야, 솔직히 얘기해. 이번에는 니네가 선도적으로 배팅하는 거야? 니네는 디스플레이도 잘하고 배터리도 잘하고 뭐 많은 걸 잘하니. 근데 일단 함구하더라고요. 2번 실패하는 게 아니냐 걱정도 있고 이번엔 확실하게 하자라는 어떤 비장함일 수도 있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도. 물론 에일이 엄청나게 좋은 회사지만 좀 혁신과는 좀 거리가 조금 아쉽죠. 좀 혁신했을 때 딱 이 회사가 떠오르진 않잖아. 질문지 없는 거지만 그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 우리 참 중요한 질문 하셨어요. 저도 자본주의에 대해서 시장 경제에 대해서 참 너무 힘들어요. 판단하기가. 무슨 얘기냐면 냉혹한 곳이고 또 때로는 어떤 의미에서는 공정한 면도 있어요.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일하고 먹을 거 입을 거 안 입고 안 먹고 모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뭔가 더 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런데 맨날 나는 그냥 편하게 있을래요. 그런 사람하고 달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당연하죠. 네. 그런데 또 그게 너무 달라지면 이 사람이 쫓아가고 싶을 때 또 못 쫓아가는 그러니까요. 자, 그래서 이게 참 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도덕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바로 아까 그 쌍둥이 그룹 그 회사가 또 똑같은 그게 있었어요. 자,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리 S하고 이 회사는 비슷한 면이 많았었어요. 주력 분야도 비슷했고 하는 게 비슷했었어요. 맞아요. 너무 비슷했죠. 네. 그런데 이 S는 쉽게 얘기해서 몸 던지기를 할 수 있는 구조였어요. 몸 던지기가 뭐냐? 반도체라든가 휴대폰이라든가 이런 건 목돈이 들어가요.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돈이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계속 넣어야 돼요. 시장에서. 그런데 그 돈을 계속 넣으려면 어디선가 계속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야지만 늘 자신감이 생기겠죠. 캐시플로우라고 하는. 그런데 S는 그런 캐시플로우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있어요. 화재보험 1등, 생명보험 1등, 아파트 만드는데 1등, 그 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놀이공원도 1등, 많잖아요. 바로 그런 데서 계속 돈을 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반도체 공장 증설한다고, 야, 던져, 야, 해봐.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 진짜 갑자기 듣보잡한, 예전에는
애플이라는 회사에서 스티브 잡스라는 거물이 갑자기 무슨 A4 용지 같은 데다가 툭 떨어가지고 이게 타블렛 PC이고 뭐 스마트폰이고 했을 때 야, 던져 하고 그걸로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 쌍둥이는 어떻게 됐느냐? 옛날부터 쌍둥이 그룹에 우리가 미담으로 생각하는 게 뭐가 있냐 하면 인화. 그리고 동업을 했는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 예. 그리고 자식들 간에, 형제들 간에도 소송이 없다. 엄청나게 칭찬받을 일이죠. 그렇죠. 저도 그래서 쌍둥이 팬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 알토란 같은 계열사를 야, 30년 전에 우리 동업했던 때 약속했던 거 기억하지? 하고 뭐요? 아유, 어떤 선생 얘기를 해버렸네. 지금 이체됐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3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약속했던 그걸 지키자. 이건 원래 니네 거니까 니네 가져가. 건설 가져가고 정유 가져가고 그 알토란 같은 캐시플로 나오는 걸. 그리고 너는 난 돈 많이 들어가는 건데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나는 그러면 전자랑 뭐랑 그건 내가 가져갈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났더니 전자만 가지고 있는, 전자를 중심으로 일부만 가지고 있는 그 떨어져 나온 회사는 돈을 더 써야 되는데, 지금 투자를 해야 되는데 돈 나올 때가 딴 회사가 돼버린 거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쌍둥이 회사의 경영진이 실패한 의사결정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네. 너무 와닿는 게 네. 이 혁신을 하려면 도전을 해야 되는데 이 도전을 하려면 이게 내가 괜히 도전했으면 이게 딱 많은 분이 공감할 얘기를 한다면 지금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가족이 있어. 네. 도전 못하지. 도전 못해요. 어쨌든 L 기업은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그럼 미담이 그렇죠. 성과까지 요즘 더 좋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해 혹시 이제 유망 섹터 쪽은 어디 쪽 보고 계세요, 교수님? 올해 유망 섹터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이제 스마트 이제 글라스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거의 섹터로 말씀해 주신 거 같고 올해의 거는 아닌 거잖아요. 네, 저는 올해 유망한 섹터 중에 하나를 이게 너무 종목 추천 들어가는 건데. 종목까지 얘기하시나요? 아니, 종목은 아닌데 작은 사이즈라서 이게 거의 몇 개 딱 보여요. 지방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방.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도급 순위로 따지면 메이저 전국구 회사들 말고 지방마다 있거든요. 뭐 충청에는 중흥, 뭐 저기 호남에는 뭐 호반 뭐 이렇게 있어요. 물론 그 중에서 전국구까지 올라온 회사도 있지만 그 지방의 건설 회사들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 이유가 지금 코로나19로 지방 경제가 자체적인 갱생, 자체적인 원활함을 도모할 체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제가 안 좋아지면 지방에 살고 있는 분들이 거기에서 직장을 잃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사를 서울과 수도권으로 하죠. 더더욱 전출자가 많고 수도권은 전입자가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방의 유력자들 아니면 지방의 지자체 장 또는 시의회, 도의회는 우리 경제가 이렇게 지방 경제가 낙후되고 있는데 마침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달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 대통령 후보가 유세한다고 동네들 지나갈 거 아니에요. 여기저기. 그럴 때 그 동네를 지나갈 때 상공회의소 의장, 시의회 의장, 뭐 그다음에 지자체 장, 뭐 이렇게 지역 유지들이 와요. 그래가지고 네, 우리가 이걸 원하는데 이걸 네가 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너 밀어줄게. 이런 딜 아닌 딜이 들어가요. 알겠죠. 네. 그래서 이게 뭐 공약집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요. 공약 100선 해가지고 어느 동네는 뭐 지어주고 어느 동네는 산업단지 조성해주고 어느 동네는 자유항만 뭐 조성해주고 이런 걸 하는데 대부분 지자체가 원하는 건 뭐다? 개발 이슈예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소소한 잔잔발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교육시킨다 이런 거는 큰 돈이 안 들어오거든. 그런데 막 도로 깔고 뭐 쫙쫙 한다고 하면 여기 일자리 막 잔뜩 생기고 건설 경기 좋아지는 게 제일 내수경기 활성화거든요. 그래서 선거에 있고 그리고 지금 선거가 굉장히 첨예하잖아요. 아주 미묘한 차이로. 예. 그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서로 양쪽 다 선심을 베풀 경우가 높아요. 뭐 예를 들어서 충청도 갔다.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는 여기에 뭐 수도 이전 했으니까 뭐 저기 행복도시 여기 공공기관을 한 20개 더 갖다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25개 갖다 드릴게요. 그럼 다른 쪽 사람 와서 40개. 그럼 또 다시 45개. 너무했나? 시장입니다. 자, 하여튼 그런 맥락에서 지자체에 새로
발주할 프로젝트들이 대거 늘어난다. 예. 그리고 그 지자체들도 바보 아니거든요. 이거를 중앙에 있는 건설사가 낚아채 간다? 그럼 돈이 여기 떨어진 게 아니라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는 지역을 거점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먹을 수 있게끔 다양한 조치를 합니다. 아주 좋은 힌트 주셨는데 조금만 더 깊은 힌트. 지역 크니까 도로 얘기하면 되니까 어느 지역을 좀 더 관심 가지면 되나요? 가장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곳은 역시 충청도죠. 충청도. 네. 여기까지. 여기까지. 나머지 이제 시청에 알아서 찾는 걸로. 왜냐면 양쪽은 이미. 알겠습니다. 금리는 어쨌든 올해 오를 텐데 금리가 올라도 사실 실적이 좋으면 또 주식시장은 또 괜찮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올해 주식시장, 뭐 코스피, 코스닥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은 좀 좋을 거라고 보시나요? 어떻게 보세요? ICT 기반의 회사들은 실적이 아주 좋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미 우리나라 시가총액에서 5등 안에 IT 대표적인 회사인 카카오랑 네이버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회사들 정도의 쏠림 현상이 더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코로나19로 컬처가 바뀌었죠. 오프라인 베이스에서 온라인 베이스로.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 흐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동안 전통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차지하고 있었던 시장 점유율이 온라인으로 바뀌어가면서 그게 일순간 얻어진 게 아니라 아예 상황이 바뀐 거구나라고 확인이 되면 흐름이 또 싹 바뀔 겁니다. 구조적으로. 저는 뭐 실적 좋아진 회사와 그래서 실적 안 좋아지는 회사의 희비가 완전히 엇갈릴 것이다. 교수님 말씀 들으면 교수님 약간 좀 플랫폼 회사들을 뭔가 좀 좋아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기도 하네요. 그런 느낌이었나요? 네, 왠지 그런 느낌 살짝 숨어 있는 것 같았어요. 뭐 사실 요즘 워낙 대세라서, 워낙 대세라서. 그리고 저도 유튜브를 하고 유튜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위력 잘 아시잖아요. 무서워요. 그리고 이 플랫폼 때문에 승자 독식이 훨씬 더 심해져서. 그렇죠. 저는 하여튼 좀 주목하셨으면 합니다. 저희가 뭔가 똑같은 비즈니스를 사실 유튜브나 뭐 온라인 할 때랑 오프라인에서 그걸 하려고 하면 진짜 엄청난 비용이 나가는데. 그럼요. 따뜻하셨나 봐요. 교수님도 많이. 따뜻하게 입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주식시장에서 마지막 좀 질문만 던져보면 개인 투자자 좀 올해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내가 판단이 안 되는데 함부로 돈 넣지 마시고요. 판단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래도 돈을 놔둘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하면 저는 저처럼 그냥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미래지향적인 섹터의 1, 2등 회사 거기에 넣어놓으시길 권해드리고 싶다. 교수님 어떤 회사에 투자하고 있을지 좀 약간 보이는 것 같네요. 네. 종목 얘기하신 적이 없지만. 자, 이제 본격적인 오늘 이제 교수님을 초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동산 시장 질문인데 뭐 많은 시청자분들이 김 작가 TV 댓글 남기셨더라고요. 요즘 최근에 김 작가 TV의 부동산 영상이 좀 많은 것 같다. 정확하게 보셨으나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몇 달 전에 집을 샀기 때문에 이게 또 내 이해관계가 얽히면 관심이 쏠리잖아요. 그리고 또 보니까 관심이 쏠리는데 그 부동산 시장이 되게 판단이 좀 어렵더라고요. 이 시장에 뭐 신고가를 갱신한 데는 있고 어떤 데는 하락하고 있고 실제로 이게 뭐 하락의 그건가 아니면 아닌 건가 좀 판단이 좀 애매한데 최근에 서울 경기 부동산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 이제 서울 뭐 상승, 경기 뭐 수도권 하락 이렇게 얘기하는 세상도 갔어요. 이 안에서도 국지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오르고 두 블록 떨어진 다른 데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세 상승, 대세 하락은 이제 없어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 내가 진짜 돈 걱정이 없으면 저 동네 가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라는 동네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흔히 말하는 상급지. 거기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질 뿐만 아니라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올해도 오를 것이다? 그럼요. 왜 그러냐 하면 가끔 이제 언론에서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저도 많진 않지만 제 주변에 그런 정말 우와 형 거기 살아? 라고 하는 그런 동네 있거든요. 그런 동네 그런 아파트. 서초, 뭐 아니면 뭐 이런 데가 있어요. 트는 어디지? 트리마제? 트리마제인가? 하여튼 뭐 거기 연예인들 사는 사시나라. 이게 얘기 다 해도 되는구나. 상관없습니다. 공중파가 아니죠, 맞아. 트리마제는 성수 쪽인가? 트라움인가, 트리움인가? 하여튼 거기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뭐 반포, 뭐 자이나 랴미안 뭐 당연하고 이런 상징적인 공간들이 있잖아요. 그런 공간에서 갑자기 거기 뭐 아파트 뭐 30억 이상 하는 뭐 아니면 얼마 하는 게 갑자기 3억 떨어져서 매매가 됐다. 그걸 보고 언론에서 보도를 어떻게 때리냐면 하락 전환 시그널 하면서 물음표 딱 찍어요.
나올 수도 있잖아요. 실제 맞으니까. 네. 자, 그런데 그런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지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데는 그걸 그런 시그널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거기는? 네. 왜냐하면, 이게 나도 참, 저도 이게 참 죄송한데, 우리 다 불편한 진실이니까, 우리 여기 계신 분들에게 뭐 제가 불편하게 해드리려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3억이 떨어졌는데? 그 사람들에겐 3억이 돈이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여러 가지 이유로 서초동에 어딜 살고 있다가 갑자기 청담에 어디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 아파트가 지금 나왔대요. 너무 좋은데? 네. 내가 한 90평 정도 되는, 아니면 성수동에 거기를 들어가고 싶었는데 딱 거기 펜트하우스가 드디어 매물로 나왔대요. 난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기 내 짐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갑자기 누가 찾아와서 여기 3억 깎아주면 제가 들어갈게요. 그렇게 하세요. 난 절로 가야 되니까. 진짜로요? 그렇다니까요. 3억인데? 3억이 아니라 5억도 그래요. 어느 정도냐면 그런 정도 반열에 계신 분들은, 자,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빌딩이 있어요. 자기 빌딩이. 거기에 3층과 4층이 비어있대요. 공실률로. 그런데 어디 찾아와요. 복덕방이. 이 두 개 층을 어떤 업종에서 얼마만 해주면 들어가신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했는데 그 업종이 딱 보니까 건물 이미지 망칠 것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이 원하는 계약 조건이나 이런 것도 너무 이렇게 좀 뭐가 안 좋다. 그러면 그냥 공실률로 놔둬요. 내가 오히려 팔 때도 편해. 맞아. 그 얘기 들었어.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집이 안 팔렸는데 빈 집으로 놔두고 그냥 이사를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참 돈 많은 사람 많죠? 그래서 그런 동네에서 3억 떨어지는 걸 대세 하락으로 읽으시면 크게 잘못입니다. 네, 그건 진짜 잘못이에요. 근데 그런 동네는 지금 신고가 3억, 5억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뭐예요? 올라가는 거가 오히려 이제 일반적인 추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급매물로 내가 이사를 갈 때 잠깐 떨어졌다는 시그널이 간간히 있고 대부분은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간히 있는 거,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느냐. 갑자기 3억 떨어져서 매매된 거, 이건 왜 그런 거를 못 이해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그런 현상 때문이다. 저도 옆에서 그걸 현장에서 보기 전에는 몰랐어요. 형, 거기 이사 갔어?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동네인데 그 90평대 거기 성수동 거기가 드디어 비었대더라야. 그래서 들어갔어. 그럼 형 집은? 이거 내가 짐 다 빼야 되는데 뭐 빨리 빼려면 조금이라도 깎으면 좋을 것 같아서 3억 깎아줬더니 바로 나가던데? 이거예요. 우린 이해가 안 가잖아. 그렇죠.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3천도 안 되는데 3억이래. 야, 그럼 그 외의 지역은요? 그 외의 지역부터는 앞으로 개발 이슈, 재건축, 재개발, 그 다음에 교통, 이런 것들을 면밀히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도 이제 돈이 묶이기 시작했고요. 서울에서도 빈집 비율이 5%가 넘어요. 서울에서? 서울에서도. 예. 그러니까 서울의 어느 동네는 이미 이게 9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네. 구시가지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거죠. 길 건너에 새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생겼어요. 난 여기 살고 있어. 근데 여기 아파트 단지는 지은 지 30년 됐고 여긴 학군도 별로 안 좋아. 그러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 집이 지금 안 나가도 나는 편하게 살기 위해서 절로 이사를 가요. 여기 담보대출 받아서 보증금 해가지고 일로 이사가고 학교를 여기서 다니죠. 그럼 여기 빈집이 생겼죠. 그럼 여기 또 옆에 그 비슷한 생각 가진 아주머니들 계실 거 아니에요. 아니면 아저씨들이나 이런 분들이 일로 가면 드디어 여기 빈집이 한 5% 몇 프로씩 생겨요. 그럼 그 근처 상가도 비기 시작하죠. 상가도 여기선 장사 안 되고 길 건너 가야겠다. 신단지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이쪽에 원래 그냥 계속 살고자 했던 사람들은 집값이 떨어지고 내놔도 안 팔리는 거예요. 돈이 서울에서도 묶이는 지역이 생길 수 있어요. 이미 생기기 시작했고. 근데 아까 전에 서울 경기에 2,500만, 나머지 2,500만이고 서울 경기 외쪽이 조금 위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서울 경기 안에서도 좀 위험한 지역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라는 의미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우리 모두 불편한 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내가 이 동네에 살까, 저 버스 타고 2블럭 더 간 저 동네에 살까 했을 때 저 동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여기에서 대출까지 끼워야 된다라고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어떤 방법이든 간에 내가 그렇게 판단하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곳에 조금만 타이밍 놓치면 묶일 수가 있다. 근데 올해는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 우리가 그 이자를 갚는 게 힘들어지니까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악영향 때문에 하락론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점차 늘어나셨잖아요. 요거는 어떻게 보세요?
부동산이 지금은 무리해서 사신 분들도 많아요. 네네. 자, 만약에 저 이거 단순하게 대답을 한번 해볼게요. 김 작가님이 예를 들어서 큰 거 2장 주고 아파트를 샀어. 네, 네, 그랬는데 갑자기 대세 하락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 한 5천만 원 떨어졌어. 그렇다고 바로 파실 겁니까? 못 팔죠. 못 팔죠. 야, 이거 뭐 잠깐 그럴 수도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이렇게 돼요. 자, 1억 떨어지고 2억 떨어졌어요. 약간 좀 흔들리죠? 젊은 분들 편으로 네. 후달린다? 후달리죠. 자, 2억이든 3억이든 떨어졌어요. 네. 이제 3억이나 만약 5억 떨어졌으면 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할 겁니까? 고민되는데, 모르겠다. 눌러 앉아야겠다. 라는 생각도 할 것 같고. 대부분은 난 실수요자야. 나는 여기서 살면 돼. 그리고 10년 뒤가 될지, 15년 뒤가 될지, 5년 뒤가 될지 다시 올라가는 그때를 기다리겠어를 선택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었고, 네. 우리도 그래질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이 많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투자할 때 벌써 5천만 원 빠졌는데 내가 이 5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실기하고 판매할 수 없다라는 원금 보상에 대한 심리도 있지만 또 하나가 더 있어요. 고령화. 나이가 들면 어떤 습성이 생긴다? 계속 살던 동네에 살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저희 예전에 아버님께도 아빠, 야, 내 돈 드릴 테니까 고치고 살아. 저희는 단독에 살았었거든요. 아빠 이거 고쳐. 막 했는데 안 고쳐. 야, 이거 뭐 내가 예전에 뭐 얘가 예전에 언제 고쳐. 이거 다 고쳐. 안 고쳐. 그게 그냥 좋은가 봐. 그러다 보니까 동네도 안 떠나시고 그냥 그 집에서 계속 사시고 이제 그런 습성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 더 얘기 안 드려도 아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난 순간 화가 나서. 아니, 그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본 얘기도 해주죠. 고령화 얘기 해주셨으니까. 한국이 일본의 인구 감소, 고령화 따라가고 있는 건 맞잖아요. 맞죠. 그럼 집값도 우리나라도 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그 절차 밟는 거예요? 똑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흐름상 비슷한 부분은 일본의 지방에 빈집이 많아져서 지방 부동산은 매매조차도 안 되고 지방 부동산에 대해서는 아예 상속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방에서는 분명 그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나는 지역들이 적지 않게 있을 거다. 우리나라도. 네, 똑같고 그 다음에 일본이 잃어버린 20년, 30년 그걸 얘기를 해도 긴자를 중심으로 한 상징적인 동네들 있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압구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동네들은 큰 변화 없어요. 그냥 떨어져도 살짝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가고 요즘 뭐 그냥 다시 뭐 많이 올라가고. 흔히 말하는 노른자는 그렇죠. 영원히 노른자다. 영원히 노른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공하면 그 동네 가서 나도 살고 싶은데 그 동네라는 건 물리적으로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라가야 되는데 지어놨던 걸 더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나도 죽기 전에 저 동네 한번 살고 싶은데 내가 한 3억 더 드릴게. 나한테 파세요. 이런 일이 생기니 이런 거죠. 집값은 사실 결국 우상향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그럼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그게 서울 경기에서도 일부 지역은 그 말이 맞지만 아닌 지역들은 이제 무너질 수 있다. 그런 쉽게 해서 일단 무너진다는 전에 매매가 없죠. 손해보고 파는 사람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구시가지 쉽게 얘기해서 요즘 사람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동네는 나이 드신 분들이 계속 살려고 하겠죠. 일단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매매가 없어져요. 매매 절벽.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 누군가가 팔려고 하면 그걸 상속받아서 팔려고 하던 그냥 돈이 없어서 그 동네에 살다가 갑자기 이사를 가려고 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묶여버렸다라고 하는 일들이 생긴다. 그 다음이 이제 하락이 생기죠. 그럼 이제 노른자 외에 뭔가 이제 조심해야 될 지역들이 있는 건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뭐 동네 이름까지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떤 데를 조심해야 돼요? 예, 노른자를 가기 전에 우리가 가는 동네가 있어요. 있죠. 그럼 그 동네는 결국 30대 초반, 중반, 40대 초반까지는 돈이 많이 안 모이니까 노른자를 못 갔던 사람들이 이곳에서 살아요. 여기는 잘 안 떨어지겠죠. 그 징검다리로 가는 곳이니까. 그리고 그런데 이 경로들, 그 노른자위를 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경로에서 벗어난 동네들, 그런 동네들은 아주 표현이 그렇지만 뭔가 자기의 커리어 패스에서 낭패를 봤을 때 갈 수 있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런데 좀 조심하셔야죠.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도 좀 죄송스럽네요. 그럼 5대 강력시는요? 제가 다른 전문가분들 만나 뵈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방의 소도시들은 특히 인구 20만 밑의 도시들은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지만 어쨌든 지방에서 또 그 강력시는
누군가 다 모여 살고 있으니까 거기도 일자리는 있으니까 뭐 대구, 대전, 광주, 울산, 부산 같은 5대 강력시의 또 메인은 다 괜찮다. 메인은 괜찮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대전의 둔산동이니 부산의 해운대구니 대구의 수성구. 그렇죠. 그런 동네는 괜찮죠. 그런 데는 괜찮다. 네. 그렇지만 앞으로 계속 지금 같은 상승 여력이 서울만큼 있을지는 전 좀 고민은 돼요. 올라올 만큼 많이 올라왔어요. 예. 한국 지금 부동산은 다른 OECD 국가랑 좀 비교했을 때 많이 비싼 편인가 어떻게 돼요? 저는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한국 부동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인데 해외도 또 꽤 생각보다 싸지는 않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좀 어떻게 될까요? 해외도 그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유동성 풀리고 나서 급등한 지역들이 너무 많죠. 급등한 지역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OECD 국가라고 통칭하다 보니까 이 통계를 해석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왜곡이나 아니면 혼란이 좀 있는데요. 일단 그 OECD 국가들 중에서 도시국가에 해당되는 아니면 도시국가와 준하는 형태로 그 국가가 발전한 동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 서울보다 비싼 지역이 많죠. 네. 어떤 데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아주 쉽게 설명드리면 룩셈부르크 같은 나라는 이게 나라이자 그냥 도시예요. 그다음에 홍콩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OECD 국가는 아니지만 홍콩은 하여튼 그런 맥락은 제한된 곳에 모두가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곳이 있죠. 그런데 반대로 OECD 국가에 들어가는데 호주라든가 뭐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대도시 일부 지역을 빼고 나머지는 무슨 부동산이 엄청나게 어떤 흐름을 탔느냐? 꼭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나라들도 많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모두 일반화해서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예. 단 그건 있어요. 전 세계의 모든 인구들이 도시에 살고 싶어 해요. 단데도? 네, 다른 모든 데도. 저기 아프리카 국가까지도. 그래서 전 인류의 2명 중에 1명이 도시에 살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앞으로 20년 안에 전 인류의 10명 중에 7명이나 8명이 도시에 살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는 뉴욕 집값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도 비슷한 동네 그리고 저기 중동은 두바이 뭐 뻔한 거죠. 네. 그런 데는 뭐 앞으로도 한마디로 부동산이나 유효한 자원에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지역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계속해서 거기는 우상향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미래 사회를 떠올리실 때 제가 제일 적합하게 비유하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얘기할 때 비유하는 방법이 우리 외국 영화 중에서 SF 영화 보면 어느 도시 안에는 엄청나게 발달됐죠. 막 나르는 뭐 자동차 타고 다니고 막 최첨단 인텔리전스 빌딩에 살다가 그 도시에서 살짝 벗어났더니 그랬더니 무슨 약간 숲속에 허벌판에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미래도시 그렇게 그리잖아요. 저는 영화 감독들의 그 상상력을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거든요. 그게 진짜 현실된 적이 많아서 미래 그 삶의 모습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일부 광역시의 일부 지역, 특별시와 수도권의 일부 지역들은 그런 동네가 생길 거고 그리고 나머지는 사람도 안 살고 빈집이고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더 심화되긴 하겠네. 그럼 당연히 사람들이 거기 또 다 몰려있고 소득이 높은 분들 거기 몰려있으니까 인프라를 뭘 만들 때 여기 또 뭘 더 좋게 만들고 할 거고. 그리고 알바를 하더라도 그런 동네 가서 알바를 해야 팁이라도 더 받는 거고. 그러니까 자꾸 글로 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보유주택 수에 따른 좀 투자 전략, 무주택자, 1주택자, 뭐 걱정하진 않아도 되지만 다주택자분들은 지금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일단 이번 대선 결과를 다 주목하고 계시더라고요. 이게 제 의견이 아니라 그 다주택자를 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흐름이 바뀔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특정 어떤 분이 되면 진짜 큰일 났다고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야 이거 빨리 나가야 된다. 그리고 그분이 그래도 겁을 한번 줬어요. 나갈 기회는 주는데 먼저 나갈수록 내가 혜택을 줄 거야. 살려는 드릴게요. 저도 뭐 사실 저희 3프로 쪽에 나와서 그 얘기도 한번 하셨는데 그걸 듣고 진짜 다주택자들은 깜짝 놀랄 얘기시죠. 그리고 실제 다주택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떤 거냐면요. 작년, 재작년에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어요. 그리고 너무 빨리 오르다 보니까
빠져나갈 타이밍이 없었죠. 지금 자꾸 오르고 있는데 뭘 자꾸 나가라고 옆구리를 찌르는데 누가 나가겠어요. 그러니 지금 갑자기 막 중과세 때리고 하는 거는 매물만 묶어버리고 이상한 기형적인 일만 생기게 되니 그 급상승하다 보니까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갔던 그 사람들이 이제 기회를 마지막 라스트 찬스 줄게. 요 기간 안에 꼭 나가라 라고 하는 건 필요하죠. 그분들도 무슨 잘못이 있어요. 열심히 살다가 번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그분들에게는 기회를 드려야죠. 그 기회를 줬을 때 좀 파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보네요. 이번에 그분 안 팔면 네, 큰일 날수 아주 있다. 그 큰일 나게 하실 것 같아 보이던데요. 저희 뭐 그분이 누군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네. 자, 그다음 이제 그 무주택자분은요. 예.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대세가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세는 끝났어요? 대세는 끝났다니까요. 희비가 엇갈린다. 희비가 엇갈리는데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는 좋은 동네 주택을 사기가 어려운 분들 계시잖아요. 많죠.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설프게 나도 집 한 채 있다라는 그 심리적인 위안을 얻으려고 약간 사람들이 선망하지 않는 곳에 다세대 주택, 빌라, 연립 이걸 내 집이라고 자칫 잘못 샀다가는 꽉 묶일 수도 있다. 아까 말씀하신 못 빠져나올 수 있는. 네. 그러면 차라리 그렇게 거기 묶여버렸을 때 앞으로 기대되는 수익의 흐름과 그냥 견실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대장주, 우량주에 투자를 해놓고 부동산처럼 장기적으로 5년, 10년 뒤를 보고 그때 거둘 수 있는 수익을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저는 이 후자가 훨씬 클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서 나름대로 캐파를 갖춘 다음에 아까 말한 징검다리 지역 있죠? 노른자에 가기 전에 그 동네 줌에 하나를 대출을 좀 끼던 아니면 어떻게 하던 들어가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럼 대출은 풀로 다 땡기면 되네?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지금 생애 첫 주택자들이라든가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혜택을 늘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기회는 살려봐도 나쁘지 않다. 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내가 만약 무주택자예요. 네. 내가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어느 이제 입지가 있겠죠. 네. 거기는 내가 대출해서 어떻게든 할 수 있는데 좀 애매한 지역인 거죠. 네. 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크게 오를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딱 내가 3년 더 바짝 모으고 하면 네. 좀 더 상급지를 살 수 있어. 네. 근데 그분이 이 생각을 반드시 하겠죠. 3년 뒤에 지금보다 더 올라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아마 무주택자신 분들은 이것 때문에 지금 집을 사기도 안 사기도 애매한 그런 상황일 때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내가 받는 월급이나 여러 기타 소득이나 이걸로 그걸 모아서 3년 뒤에 저거를 살 자신이 없거나 저게 더 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신 분, 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이 돈을 가지고 주식이나 다른 데로 활용을 하셔야 돼요. 일단 사지 말고. 네, 물론 살 거면 대출을 껴서 살 거면 그걸 또 감내하는 건 본인의 책임이겠죠. 그 판단은 하셔야 되는 거고 이건 있어요. 정말 국가 차원에서도 그 노른자위 주변의 배우지들을 많이 늘려줘야 여러 가지 또 민심이 가다듬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잠정 배우지 후보군이 될 만한 데를 잘 또 미리 타고 들어가면 좋은데 그거는 뭐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거니까. 각자의 공부의 영역이니까. 네. 자, 그럼 남은 1주택자분들은? 1주택자분들은 옛날 같은 거는 이제 잘 못하죠. 참, 그게 이제 저도 사실, 저런 방법이 있구나 하면서 안도했던 게 뭐냐면, 제 주변에 그냥 공부하는 사람들, 대학 교수는 월급이 얼마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들 중에서, 우리 주변에 저와 비슷한 직종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 부동산을 큰 돈 분들은 흔히 말하는 갭 투자 같은 거죠. 그렇죠. 나는 어디 약간 마포나 상암이나 어디 살고 있는데 내가 산 집은 강남 어디에 있는데 그걸 전세 끼고 산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거기가 팡 뛴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실질적으로 거의 많이 막혀버렸거든요. 그래서 1주택자들이 자꾸 그런 방식으로 나름대로 투자해서 성과를 내기는 이제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실거주지이자 그리고 앞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또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국가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방식과 같은 투자는 자꾸 막으려고 더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전 직장이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네. 국책연구기관에 있었는데 유관기관들이 다 그런 거 공부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부동산 정책 뭐 그렇죠. 이런. 근데 가끔 이제 이번에 송년회 하거나 할 때 요즘 뭐해? 그럼 물어보면 그 하여튼 후속 대책들 뭐 이런 것들을 또 단단히 또 고민하더라고요. 지금 이 질문도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왠지 교수님은 굉장히 슬기롭게 넘어갈 것 같은데요. 유동성이 풀리면서 부동산 시장이 상승했다도 맞지만 네. 또 누군가는 정부의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의견도 있잖아요. 특히 대한민국에서는 네. 그 후단의 의견도 맞는 건가요?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 정부가 다 잘못했다는 아니지만 네네. 상당 부분 오판한 것도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현재 부동산 투자하고자 하는 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혹시 수치 같은 거 있을까요? 지표라든가. 아까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었었어요. 오늘 나온 이유 중에 어떤 동네에서 5천만 원 싸게 매물이 나왔다, 3억 싸게 나왔다가 대세 하락이 아닌 동네들이 있는데 그걸 보고 집값은 이제 하락으로 전환됐어 하면서 원래 내가 거기 들어가서 실수요자로 살고 있어도 되는 동네를 투자를 주저할 필요는 굳이 없다. 약간 거기가 좋은 동네라면. 동네별로 그 매물의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따라서 그것도 다를 수 있다. 네, 제가 그렇다고 뭐 부동산 투기를 권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모두 그냥 누군가의 가장이자 어머니로서 그 노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굳이 내가 거기에서 살아도 되는 나름대로 사람들이 그 동네 좋지 뭐라고 하는 동네면 주저하지 마세요.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교수님이 국지전 얘기해 주셨으니까 국지전은 입지라는 걸 텐데 네. 입지를 좀 좋은데 고르는 선택하는 기준 이거 좀 한 번만 풀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즘 뭐 영유 아세요? 영유? 네, 결혼 안 하신 분이니까 모르시죠. 영어 유치원? 네. 맘카페는 영어 유치원에 따라서도 집값이 달라집니다. 맞아. 저도 며칠 전에 아는 형분이 가족 아니고 그 한남동에 갑자기 이름 생각나네. 비싼 그 주택 이름 뭐죠? 더힐? 한남 더힐 네. 사는데 아이 교육비가 유치원생 좀 되거든요. 한 달 700만 원 나와요. 그래서 충격받았어요, 진짜. 와, 어떻게 700이 나가지? 웃음만 나네요. 하여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군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아주 존경해 마지 않는 여의도를 주름대어 봤던 펀드 매니저 분이 한 분 계세요. 지금은 따로 회사도 차리셨는데 그 형님하고 명동 근처에서 중국집에서 송년회를 했어요. 그래서 그 형님이자 대표님께 형님 근데 왜 명동에서 보자는 거예요? 여의도에서 보지. 그랬더니 그 형님은 자식들을 전부 다 국제학교를 보내서 저 제주도에 국제학교가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사모님하고 거기서 다 살고 본인만 이제 그 직장 때문에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 때문에 서울에 사는데 명동에 집을 얻었대요. 그래서 형 명동에 왜? 그랬더니 명동은 서울 한복판인데 좋은 학군의 학교가 없잖아요. 영유도 없을 거고 바로 뒤에 신세계백화점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와 70평대인데 가격이 얼마일 것 같으세요? 명동 70평. 네, 전세로. 그 형은 이제 집은 반포에 있고, 제주도는 학교 때문에 이제 빌려서 살고 있고, 자기만 이제 여기에 반포가 재개발로 들어가서 여기에 따로 이제 전세를 얻은 건데. 70평이니까 그래도 20억? 안 됩니다. 네, 15억 왔다 갔다 했어요. 싸죠. 70평인데. 70평 후반대인데. 그 이유가 학군이에요. 거긴 학교랑 영유 이런 거 없거든요. 네. 그래서, 좋은 동네 학군. 실수요자들은 애들을 키워야 되니까. 네. 자, 부동산 가격 결정한 요소, 많은 분들은 수요와 공급 얘기해 주신 분들, 기타 등등 있는데, 교수님은 딱 3가지 기준이 있다면 뭘 보세요? 동네 지명. 중요합니다. 네. 정말 어느 동네는요, 딱 인도 하나 차이를 가지고 동작구고 서초구예요. 와, 그때 집값이 달라. 모든 인프라가 똑같은데, 여긴 동작이고, 여긴 서초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지명.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저도 하여튼 그게 있어요. 네네. 진짜 있어요. 그게 하나 있고 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영유 같은 거. 영유, 학군. 학군. 네. 네, 학군. 그다음에 세 번째는 공원. 요즘 이런 거 정주 여건이라고 부르죠. 네. 그걸 많이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쾌적하게 산책하고 강아지 데리고 나갔다가 들어오고 요런 게 근처에 얼마나 구비되어 있는지. 또 세 개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지명과 학군과 공원.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사실 3프로에서도 방송도 하고 여러 개 또 공부도 하고 가시니까 세상의 변화에 아무래도 좀 더 민감하실 텐데 요즘 뭐 재테크 경제와 관련했을 때 조금 내가 새롭게 좀 보고 있는 거 아까 말씀하신 그 스마트 글라스 말고 또 다른 거 있으세요? 세상이 요즘 좀 이렇게 변하고 있고. 저는 이제 학생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네. 20대 초반, 20대 중반 학생들은 메타버스 투자 진짜 많이 합니다. 온라인에 있는 아이템, 온라인에 있는 어떤 커뮤니티, 네. 카운티라고 할게요. 네. 그런 걸 사요. 그리고 NFT를 가지고 뭐 아이템 사는 거,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아트테크. 집단으로 돈 모아서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미술 작품이래 이런 거. 왜냐하면 주식 사기도 쉽지가 않고, 그 다음에 부동산 사기는 더 쉽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로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네. 그리고 그거는 할 때 초기 자본이 많이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런데 만약에 수익이 벌리면 뭐 30배, 40배씩 벌리니까 아르바이트 한 2, 3개월 해서 네. 돈 모은 100만 원 가지고 저 뭐 샀는데 그게 세상에 30배 올랐어요. 이런 친구들도 많고 그런 걸 몇 번 잘했던 친구가 있어요. 저는 그 친구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는데 교수님, 저 오늘 교수님한테 상담받을 게 있는데 따로 뵐 수 있을까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따로 시간을 내주신 거니까 식사를 모시겠대요. 뭐지? 학생이. 학생이 뭐지? 내가 사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거만하게 이놈아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하면서 그냥 어느 커피숍으로 와라. 내가 식사 약속은 요즘 다 잡혀 있어서 왔어요. 그랬더니 기특한 생각도 하고 그래서 전 기뻐서 뭐 케이크라도 사줄까 뭘 할까 했는데 뭐 다 사서 먹였죠. 그러더니 걔한테 이제 들었던 얘기가 가상화폐 투자했죠. 맞아요. 가상화폐 투자하고 뭐 하고 했는데 자기가 요런 아이템이 하나 생각나는데 이걸로 창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노파심에 창업도 기특한 생각이지만 부모님하고 상의해봐라. 그치. 창업이 이거 좀 쉽지 않지 않니? 부모님 분명 공무원 시험 보라고 할 텐데 하면서 농담 반 진담 반 했어요. 그랬더니 부모님이 최근에 너 정도 돈 있으면 안 해도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 이게 무슨 소리니 하면서 무슨 일이 있었니 했더니 군대 들어가기 전에 코인을 먼저 사놨다가 군대 때문에 일부러 못 판 거야. 네. 본인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나왔더니 그리고 또 나왔더니 하 있고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두 번 또 다른 걸 했는데 또 잘 됐고. 네. 그래서 웬만한 직장인이 평생 벌 돈을 벌써 모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면 이 돈의 상당 부분을 어디다 넣어놓고 요거만 가지고 네가 할 수 있는 건 해봐도 된다. 그래서 찾아왔더라고요. 그런 샘플이 학교에 있잖아요. 한 명이라도 학교 전체 소문이 나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뒤에 학교 분위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학교를 왜 다니고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겠죠. 뭐. 일단 저는 이제 그 친구랑 빨리 친해져야 된다. 술이라도 얻어먹으려면. 자, 그래서 요즘 학교에 그런 문화가 꽤 보여요. 네. 누군가 투자를 잘해서 꽤 벌었다. 그 투자의 옳고 그름 뭐 이런 걸 감히 제가 논하고 싶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 20대, 30대 MZ 세대들 이런 가상화폐, 아트테크, 메타버스, NFT 굉장히 투자 활발하다. 근데 3프로 채널에서는 사실 가치 투자를 굉장히 좀 지향하시잖아요. 올바른 투자. 그다음에 김동완 소장님도 제가 여러 방송 보더라도 이런 가상화폐 투자를 안 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근데 어쨌든 이런 뉴스나 이런 거는 접하면서 공부는 하고 계실 거잖아요. 공부 교수님도 엄청 많이 분명히. 하십니다. 이렇게 부자가 되는 분들을 보면 솔직히 교수님은 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가상화폐 투자를 해요. 아요? 네, 저는 해요. 그래서 김동완 소장님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도 많이 하고 저희들끼리 앉아서 막 스터디 같은 것도 해요. 네. 근데 김동완 소장님이 뭐 그걸 부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통적인 이런 방법에 비해서 여기가 아직 혼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 선의 피해자 생길 걸 우려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 같이 약간 김동완 소장님보다는 젊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런 혼탁한데 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형님? 하면서 이제 장난 반 진담 반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 내부에서도 계속 스터디하고 있고요. 조만간 저는 그래서 3프로 형님들 중에서 다 알 수 있으니까 진우 형한테 형 혼탁한 거를 혼탁하다고 못 보게 안 보는 척하는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야 형.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정론을 얘기해 보자. 진우 형하고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코인 관련한 채널을 하나 파볼까. 그 진우 형하고 저랑 번갈아 가면서 진행도 하고 뭐 블록체인 전문가도 모시고 코인 하는 사람도 하고 해서 좀 해볼까 하는데 저희도 워낙 몰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그 흔히 말해서 코너를 다 완비할지
도와주세요. 어쨌든 그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옳다 그르다에 떠나서 여기서 올바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의 그렇죠. 콘텐츠를 준비하고 계신다. 그리고 뭐 주식은 뭐 저희가 뭐 많이 하긴 하지만 다른 좋은 채널들 많잖아요. 우리 김 작가 채널도 되게 명망 있는 분들 나와서 정론들 말씀하시고 자기 이름 걸고 나온 거니까 다들 거짓말하고 그냥 대충 얘기하시는 분들은 아니에요. 하여튼 좋은 분 많이 모시는 이런 채널도 있는데 코인에 대한 그런 전문 채널은 잘 안 보이더라고요. 코인 전문적인 채널은 큰 채널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좀 크게 좀 이렇게 공론화를 해보자라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어요. 자, 지금 젊은 분들 뭐 이제 코인 투자한다는 얘기 나와서 그런데 아무래도 젊을 때는 사실 돈이 별로 없잖아요. 네. 만약에 내 자산이 뭐 1,000만 원 아니면 뭐 5천만 원, 좀 많게는 30대 초반에 사실 1억까지만 모아도 사실적으로 받은 게 아니라면 진짜 많이 모은 거잖아요. 이런 분들이라면 좀 교수님은 어떤 투자를 할 것 같으세요? 저는 당연히 코인 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나온 학교 중에서 한 곳이 이제 공대들이 잔뜩 있는 학교가 하나 있었어요. 거기를 가보면 안 하는 친구가 없어요. 그 친구들에게 코인이라는 건 무슨 우리 달러나 원화를 대체하는 그런 대상물도 아니고 그리고 전통적인 금융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에 대한 대체 투자도 아니고요. 코인이라는 건 새로운 세상이에요. 코인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코인을 바탕으로 한 알고리즘을 짜서 새로운 IT적인 어떤 상황을 만들려고 그걸 바라보는 거지. 코인이 잘 되면 이게 왜 원화 아니면 위안화 달러하고 뭔 관계가 있어? 오히려 저에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코인과 주식은 형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오히려 이건 전혀 몰라요. 그냥 이 코인이라는 걸 베이스로 새로운 어떤 IT 비즈니스 모델 이런 걸 구축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고요. 그걸로 적지 않은 성과를 보인 친구들도 많아서 그쪽에서는 뭐 그거를 하등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네. 저도 그런 지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냥 제가 전통적인 경제학자나 이런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측면도 알다 보니까 저는 그런 데서는 좀 유연한 편입니다. 그런 쪽에서 내가 투자든 비즈니스든 한번 기회를 보는 것도? 그렇죠. 오히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저는 비트코인은 예전에 벌써 매도를 했고요. 물론 그 뒤로 눈물을 흘렸죠. 더 올라갈지 몰라서. 얼마 때 매도하셨는데? 저는 한 6천만 원대 매도했는데 그 뒤에 더 올랐었어요. 다시 또 내려오긴 했지. 내려오긴 했죠. 그때는 또 다행이다 했는데 참 사람이 알량하죠. 자, 그런데 이더리움은 꽤 가지고 있어요. 네, 계속. 그 이유가 비트코인은 개발자가 누군지도 정확히 모르죠. 그리고 이게 하나의 알고리즘이란 말이에요. 제가 보는 관점은. 근데 그 알고리즘을 만든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도스 1.0을 만들었어. 그러고 나면 그게 버그도 있을 거고 처음에 생각하지 못한 시스템 보완해야 될 것도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도스 1.0을 도스 2.0, 도스 3.0, 나중에 윈도우 만들고 뭐 윈도우 XP 만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그 생태계가 발전하는데 이거는 비트코인은 도스 1.0 만들고 나서 누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시스템하고 이더리움이라는 데는 어떠냐? 정말 세계적인 아이비리그의 뭐 엔지니어들 그리고 무슨 개발자들이 지금도 거기에 그 이력 써놓고 제가 들어가서 거기서 뭘 개발해 보겠습니다. 나 스탠퍼드 나왔는데 나 MIT 나왔는데 뭐 이런 친구들이 막 뭘 해요. 그리고 계속 이더리움 2.0 그리고 또 시스템 개발하고 뭐 패치 또 나오고 막 이러거든요. 어느 게 발달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비트코인은 이 정도면 나는 충분히 수익은 실현한 것 같고 이쪽으로 옮겨 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바가 있고요. 바로 제 주변의 지인들이 그런 이더리움 비슷한 뭐 그런 어떤 새로운 생태계를 그리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수님은 그래서 지금 이더 쪽으로 갔다. 네, 가 있어요. 비트는 다 정리했다. 빚은 정리했는데 약간 눈물은 났다. 자, 그럼 이제 아까 젊은 층 얘기해 주셨으니까 반대식에 좀 또 주변에 부자분도 좀 계실 텐데 부자분들은 요즘에 뭐 사세요? 정말 여기에서 이제 걱정이 많아요. 예전에 부자들은 자꾸 투자를 적극적인 투자도 많이 하셨어요. 회사를 인수한다든지 신규 사업을 해본다든가 공장을 증설하든가. 근데 그게 거의 종적을 감췄어요. 그러니까 미래가 너무 불투명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미 생물학적인 나이가 60을 넘었어요. 우리 고령화 사회, 초고령 사회.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뭔 영화를 누린다고 또
더 안정적인 투자라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는 그냥 처분하고 현금화해서 원래는 해외여행이나 다니고 골프나 치고 쉬려고 했는데 그건 못하게 되셨는데 바로 부자들의 습성이 좀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금리 낮아지고 네. 국가에서 지원해 주겠다, 제도 풀어 주겠다 하면 막 투자하고 그랬는데 그런 움직임이 많이 사그라들었고 심지어 지방에 있는 많은 산업단지에 있는 공단에 있는 그 공장 또는 창고를 보면 그 공장 창고가 원래는 내가 주문 더 들어오면 기계 하나 더 깔아서 양쪽에서 생산해서 납품하려고 여지를 놔둔 건데 지금은 그런 데 사용하지 않고 그걸 다시 쪼개가지고 다시 무슨 창고를 임대하거나 네, 다 그런 식으로 해버려요. 내가 쓸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물류나 이제 택배 이런 게 워낙 물동량이 많으니까 그런 걸로 하고 나도 그걸로 수익이나 얻는 거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약간 돈 있는 분들의 투자가 이렇게 위축된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부분이죠. 요즘 건물 많이 사니까 건물 쪽에서 많이 사고 이런 건 별로 없나요? 건물도 이미 살 거 다 샀고요. 네. 요즘은 강남의 꼬마 빌딩은 매물이 없어요. 나오면 다 사요. 씨가 말랐다. 씨가 말랐어요. 네. 제가 또 친한 또 뭐 다 아시니까 박종복 소장님이나 네. 이런 분들 계세요. 네. 그분들한테 제 지인이 누가 뭐 살려고 하면 네. 문자 한번 넣거든요. 네. 아, 소장님, 저예요. 아, 박 교수, 어떻게 지내? 그래서, 아, 그, 누가 이거 얼마 산다고 하는데, 치아라. 없어. 그런 건물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부동산이 마찬가지로 입지가 좋은 곳에 있는 것들도 같이 계속 가는 건가요? 마찬가지죠. 네, 맞아요. 왜냐하면 그 입지가 좋은 동네 사람들이 배달을 시키거나 나와서 뭘 쓰거나 소비를 하는 그런 용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바로 그런 거를 지원하기 위한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강남 모처의 꼬마 빌딩은 정말 씨가 말랐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와, 이거는 저도 충격이었어요. 지금 명동 한번 가보셨어요? 김 작가님 오늘 얼마 전에 가봤어요. 아, 가보셨어요? 네네네. 상가들 보셨어요? 아니 상가 제대로 보지 못해 백화점 잠깐. 백화점? 아, 제가 뭐 쇼핑하러 가신 거구나. 네. 상가 골목을 한번 가보세요. 네. 저기 옛날 중국인들이 많이 갔다는. 아니 어딘 줄 알아요. 예. 거길 가보면 상가 텅텅 비었잖아요. 비었죠. 그런데 누군진 모르겠는데 한 블럭을 다 샀어. 아 건물을. 그 근처 건물을 통으로 다 몇 개를. 와. 이건 개인이 아니겠죠. 네. 뭐 자문회사라든가, 자산운용회사라든가 부동산 쪽 이럴 것 같은데 이게 역발상을 한 거예요. 명동은 대한민국의 한복판이고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지금처럼 공실률이 높고 지금처럼 시세가 불확실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 거라고 본 거죠. 네. 그래서 한 블록을 통으로 사시죠. 그리고 그때 그 산 건물은 다 옛날 구옥이잖아요. 네네. 빌딩 높이가 4층짜리, 3층짜리. 네. 그걸 다 샀으니 그걸 다 헐고 올리면 몇 층으로 올라가겠어요? 엄청. 그렇죠. 이야, 기가 막히더라고요. 혹시 또 그런 배우지가 명동만 있진 않겠죠. 내가 어느 동네에 꼬마 빌딩 한 4층짜리, 5층짜리가 쭉 있는데 여기가 만약에 한 번에 누군가에게 대규모 개발돼서 수용된다면 빵 뛰겠구나. 아니면 여기는 아니고 앞 동네가 바로 횡단보도 앞에만 여기가 개발돼도 여기 같이 올라가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부동산은 약간 그 국지전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 결국 좋은 입지는 있는 거고. 네. 약간 답이 정해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속도전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얼마만큼 내가 빨리 들어가지 못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못 들어가는 확률도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그러면 맞나요? 희망을 하나 드려야 되니까. 여기까지 느낀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우리 뉴욕이라는 우리보다 훨씬 현대화된 지 오래된 동네. 돈 벌면 다 맨하튼에서 살고 싶죠. 누가 브롱스라든가 브루클린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누가 살고 싶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맨하튼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저기 한 교회죠. 우리로 따지면 판교에 아주 대저택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롱아일랜드 근처에 있는 그쪽으로 가는 경우는 있죠. 그건 다른 거고. 하여튼 그런데 어떤 경우가 하나 있냐면 그 낙후됐던 브루클린. 그 브루클린이 그 옛날 그 재봉틀 있는 창고 뭐 선적 화물 있었던 피어 이런 것들이 너무 오래 낙후되니까 와, 황당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스타트업 창업 단지가 거기 생긴 거죠. 청년 창업가들은 임대료 싼 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브루클린은 바로 다리만 건너면 맨하탄이니 자전거 타고 넘어가도 되고 걸어서 가도 돼요. 외국 애들은 산책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젊고 혁신적인 동네로 막 바뀌어. 그러니까 문화도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이 동네가 또 새로운 역동적이고 우리로 따지면 판교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뭐 분당 정도 됐다고 해야 되나? 그런 데가 생겨요. 구시가지 중에서. 베를린도 그랬어요. 베를린은 동베를린, 서베를린이 있는데 서베를린은 옛날 서독 쪽이니까 원래 잘 살았고 동베를린은 못 살았던 동네인데 여기 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다 통일되고 나서 일자리를 찾아서 베를린이라는 도시는 원래 공공기관이 중심이 된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프랑크푸르트나 위넨이나 이런 데로 막 다 가버렸어요. 여기가 빈집이 많아졌겠죠. 그런데 서베를린에 있는 베를린 공대 나온 친구들이나 이런 애들이 창업할 때 이 빈집에서 사무실하고 여기서 하자 한 거예요. 그러다가 동베를린에 또 혁신성, 역동성이 생기면서 여기가 또 새로운 또 그 굉장히 아고라로 바뀌어 버렸어요. 도시 문화가 바뀌고 집값이 올랐죠, 당연히. 아주 그런 현상도 생겨요. 그런 데를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거죠. 찾아보는 미리. 거죠. 그런 것들은 컬처가 또 중요해요. 네. 이것까지 말씀드리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10년 단위로 핫플레이스가 옮겨 다니는 거 아십니까? 저 김 작가님 대학교 다닐 때 가장 좀 논다 하는 네. 동네에서 노는 형 그러면 어디 가서 놀던가요? 전 대구지만 만약에 서울로 친다면 압구정 로데오인가요? 우리 때는 압구정 로데오였죠. 예. 그런데 요즘 예를 들어서 젊은 애들한테 MZ세대한테 야 압구정 오늘 로데오 가서 뭐 좀 놀아보자. 아니겠죠. 이태원인가요? 홍대인가요? 이태원, 홍대 아니면 가로수길이 요 전까지는 좀 떴어요. 요즘은 또 그것도 좀 죽어들었던데 세로수길로 넘어갔다고 하던데 왜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핫플레이스가 계속 시프트 되잖아요. 임대료가 너무 비싸지니까. 그것도 있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컬처 때문인데요. 저희 때는 압구정 로데오예요. 그럼 저희가 대학교 다니고 나서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송년회 하거나 신년회 한다고 쳐요. 그럼 친구들한테 야 모처럼 우리 옛날 생각도 할 겸 압구정 로데오 가자 해서 양복 입고 거기 딱 오는 순간 근처 대학생들이 여긴 어떤 동네? 아 여긴 아재들 동네야. 여긴 오면 안 되는 곳이구나. 그들만의 리그를 따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마다 동네가 바뀌어요. 네, 사람들이 자주 노는 동네가. 이해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 핫플레이스가 어딘지를 선택할 때 그것도 주의해서 보세요. 알겠습니다. 교수님 김작가TV에 처음으로 나와주셨는데 네. 시청자분들에게 그 마지막으로 아마 교수님 나이 때보다 그 밑에 분들한테 조언을 주시는 게 좋을 테니까 30대, 40대 마지막 잠깐만 밑에라고 해놓고서 나를 왜 40대니까 40대까지 포함되니까 네, 30대, 알겠습니다. 40대 분들에게 투자 조언 한마디만 좀 주신다면. 요즘 저희 30대, 40대 분들은 뭐 기성세대, 저희보다 위에인 세대보다 종잣돈이 좀 적었기 때문에 이 재작년에 대박 흐름, 이 자산 인플레이션 시기를 못 타가지고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세요. 허탈하신 분도 계시고요. 그럴 때마다 이게 위안이 감히 제가 제 주제에 위안을 해드린다는 것도 좀 주제 넘은 짓이지만 그래도 제가 한 말씀 드리자면 기회는 또 옵니다. 항상 자본시장, 부동산 시장은 늘 그랬어요. IMF 외환위기 때 그때 내가 삼성전자 샀었으면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 내가 뭐 샀었으면 자 그런데 또 코로나 왔었잖아요. 또 와요. 그러면 지금은 버스를 내가 놓쳤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버스 올 때 내가 과감하게 이번에는 내가 그동안 공부도 했고 김작가TV 보면서 그리고 우리 3프로도 보면서 공부도 했고 돈도 좀 모았어. 자 이번에는 돈이 적을 때 한 곳에 자꾸 몰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도 있으니까 여기도 좀 넣고 여기도 좀 넣고 이렇게 좀 넣어야지 해야 안정적으로 쫙 수익을 거두는 거거든요. 다음 버스 또 옵니다. 그때를 대비해서 모으시는 것도 절대 우리가 뭐라 할까요? 나쁜 전략 아니다. 그렇게 꼭 믿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오늘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남의 손님은 박정훈 교수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별 말씀이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따 사인이나 해줘요.